하늘 위 10km에서 200톤짜리 쇳덩이가 시속 900km로 날아가는데 솔직히 이거 말이 됩니까? 냉장고도 2층에서 떨어뜨리면 박살나는데 여객기는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곳에서 태평하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비행기는 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떨어지지 않게 버티는 걸까요? 더 웃긴 건 승객들은 그 안에서 땅콩 까먹으면서 영화나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비행기는 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추락하면서 동시에 밀어 올려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것처럼 멈추는 순간 넘어지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가 모를 뿐 그 안에는 물리학의 치밀한 줄타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비행기가 어떻게 중력을 속이고 하늘을 나는지 그 황당한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부터 짚고 가야 하는데요. 비행기에는 4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양력, 중력, 추진력, 항력이 바로 그것이죠. 쉽게 말하면 양력과 중력은 위아래 줄다리기, 추진력과 항력은 앞뒤 줄다리기입니다. 이 4가지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비행기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중력은 당연히 비행기를 아래로 잡아당기고 양력은 그 반대로 위로 밀어 올리죠. 추진력은 엔진이 만들어내는 힘으로 비행기를 앞으로 밀고 항력은 공기 저항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합니다. 4가지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순간 비행기는 비로소 안정적으로 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양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핵심입니다. 비행기 날개를 자세히 보면 위쪽은 볼록하고 아래쪽은 평평한데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공기역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된 모양입니다. 비행기가 앞으로 움직이면 날개 위쪽 공기는 형태 때문에 더 빨리 흐르도록 가속되고 빨리 흐르는 공기는 압력이 낮아지는 베르누이 원리가 작동하죠. 반대로 날개 아래쪽 공기는 천천히 흐르면서 압력이 높아지고 그 압력 차이가 비행기를 위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력의 비밀인데 단순히 공기 암 차이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날개가 약간 기울어진 각도, 즉 받음각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날개가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면 뉴턴의 제3법칙에 따라 반작용으로 비행기가 위로 떠오르는 힘을 받는 거죠. 요점은 베르누이 대 뉴턴 싸움이 아니라 실제 날개는 둘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력이라는 게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가 빠르게 움직여야만 충분한 양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륙할 때 활주로를 미친 듯이 달리는 겁니다. 보통 시속 250에서 300km 정도는 되어야 양력이 비행기 무게를 이기고 뜰 수 있죠. 속도가 느려지면 양력도 줄어들고 결국 비행기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고 엔진이 멈춰도 바로 추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글라이딩이라고 하는데 엔진이 꺼져도 비행기는 활공하면서 상당한 거리를 날아갈 수 있거든요. 즉 엔진은 떠받치는 힘이 아니라 속도를 벌어주는 손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착륙할 곳을 찾아야 하지만요. 이제 추진력 얘기를 해볼까요? 엔진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공기를 뒤로 강하게 뿜어내는 거죠. 뉴턴의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엔진이 공기를 뒤로 밀면 그 반대 방향으로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로켓이 불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는 것도 같은 원리고 새가 날개를 아래로 내려치며 날아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비행기 엔진은 엄청난 양의 공기를 빨아들여서 연료와 섞어 폭발시키고 그 폭발 에너지로 공기를 뒤로 쏴내는 겁니다. 그 힘이 비행기를 밀어내는 거고 그래서 엔진이 강력할수록 더 빠르게 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공기 저항, 즉 항력이 발목을 잡습니다. 공기도 물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공기를 헤치고 나아가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비행기가 빠르게 날수록 항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그래서 비행기 설계에서 공기역학이 중요한 겁니다. 날렵하고 유선형으로 만들어야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비행기가 둥그스름한 튜 모양인 이유도 날개가 얇고 매끈한 이유도 전부 항력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항력을 줄이면 연료도 적게 들고 더 빠르게 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 네 가지 힘이 실제로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볼까요? 비행기가 일정한 고도로 순항할 때는 양력과 중력이 정확히 같고 추진력과 항력도 정확히 같습니다. 완벽한 평형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평형을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비행기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바람이 불고 난류가 생기고 연료가 소모되면서 무게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조종사는 계속해서 조종간을 조작하며 미세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자동 조종 장치가 이 역할을 대신하지만 원리는 똑같죠. 피치 각도를 조절해서 양력을 늘리거나 줄이고 엔진 출력을 조절해서 속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선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개를 기울이면 한쪽 날개의 양력이 커지고 반대쪽은 작아지면서 비행기가 돌아가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항력도 불균형하게 발생하는데 이때 꼬리 부분에 방향타가 개입해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결국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건 네 가지 힘을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복잡한 줄타기인 셈이죠.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비행기는 균형을 잃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오해입니다. 엔진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추락한다고 생각하죠.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단 추락하지 않습니다. 대형 여객기는 보통 2개에서 4개의 엔진을 달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 엔진으로 충분히 비행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모든 엔진이 멈춰도 비행기는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글라이더처럼 활공하면서 천천히 고도를 잃는 거죠. 보통 여객기는 고도 1km 몇 킬로미터씩 활공하는 활공비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 수십에서 100km 이상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비상 착륙할 곳을 찾아야 하지만 조종사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철저히 받거든요. 실제로 역사상 엔진이 전부 멈춘 채로 무사히 착륙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2001년에는 캐나다 에어트랜셋 항공 236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연료 누출로 양쪽 엔진이 모두 멈췄는데 조종사가 120km 떨어진 아조레스 제도 공항까지 글라이딩으로 날아가 무사히 착륙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비행기가 속도만 유지하면 양력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엔진은 속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할 뿐 직접 비행기를 떠받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비행기가 왜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지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여객기는 보통 1만 미터 전후에서 순항합니다. 이 높이는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 부근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공기가 희박해서 항력이 줄어듭니다. 공기 저항이 적으니까 연료가 덜 들고 더 빠르게 날 수 있죠. 둘째, 난류와 기상현상이 적습니다. 대부분의 구름과 폭풍은 대륙권 아래쪽에 몰려 있거든요. 높이 올라갈수록 날씨가 안정적이고 승객들도 덜 흔들리는 겁니다. 셋째, 효율성입니다. 엔진은 찬 공기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으니까 연비가 좋아지죠. 다만 공기가 희박해질수록 양력도 같이 줄어드는 게 함정이죠. 그래서 비행기는 너무 낮아도 손해, 너무 높아도 위험인 좁은 띠에서만 달립니다. 하지만 무작정 높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공기가 너무 희박해지면 양력이 부족해지거든요. 비행기마다 최대 고도가 정해져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객기는 대략 1만 3,000m 정도가 한계고 전투기 같은 특수 항공기들은 2만 멸터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투기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건 가볍고 강력한 엔진을 달고 있기 때문이죠. 무게 대비 출력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희박한 공기에서도 충분한 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죠. 비행기는 직선으로 안 갑니다. 지구가 둥글어서 최단 거리는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에서 휘어 보이는 길이 실제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얼핏 보면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단 경로죠. 또 하나 흔한 오해가 비행기가 바다를 피해 다닌다는 건데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비행기는 바다 위를 얼마든지 날아다니죠. 다만 쌍발 항공기, 그러니까 엔진이 2개인 비행기는 ETOPS 같은 안전 규정 때문에 공항에서 일정 거리 이내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엔진 하나가 고장나도
가까운 공항에 비상 착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태평양을 횡단할 때 지그재그로 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다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안전 규정 때문입니다. 네발 엔진 항공기는 이런 제한이 없어서 바다 한가운데를 직진으로 날아가기도 하고요. 이제 속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최소 속도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걸 실속 속도라고 부릅니다. 실속 속도 이하로 느려지면 양력이 부족해서 비행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륙할 때 충분히 가속해야 하고 비행 중에도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도가 너무 빨라도 문제입니다. 공기 저항이 너무 커져서 기체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마다 최대 속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를 비행 영역이라고 하는데 조종사는 반드시 이 영역 안에서 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속도가 아니라 각도입니다. 빠르게 날고 있어도 한 번의 각도 실수로 양력이 증발하거든요. 받음각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날개가 공기와 이루는 각도인데 이 부분은 조종사들도 정말 조심하는 영역입니다. 받음각이 너무 크면 실속이 일어나거든요. 공기 흐름이 날개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양력이 급격히 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실속인데 많은 사람들이 속도가 느려서 실속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받음각이 문제입니다. 속도가 빨라도 받음각을 급격히 키우면 실속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고도에서 급상승하려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날개가 더 이상 공기를 붙잡지 못하고 비행기는 그대로 떨어지죠. 조종사들은 실속을 피하는 훈련을 철저히 받습니다. 실속 경보음이 울리면 즉시 조종관을 앞으로 밀어서 받음각을 줄이고 속도를 회복해야 하거든요. 본능적으로는 조종관을 뒤로 당겨서 기술을 올리고 싶겠지만 그러면 받음각만 더 커져서 상황이 악화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떨어지는 걸 막으려면 일단 코를 아래로 숙여야 하는 거죠. 그래야 속도가 붙으면서 다시 양력이 생기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존 본능과 정반대로 움직여야 하는 순간이고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난류 얘기도 해볼까요? 비행 중에 갑자기 흔들리는 경험 해봤죠? 그게 난류입니다. 공기도 물처럼 흐르는데 흐름이 고르지 않으면 소용돌이가 생기거든요. 산이나 건물을 지나가면서 바람이 부딪혀 생기기도 하고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제트 기류 근처에서는 맑은 하늘에서도 난류가 생기는데 이걸 청천난류라고 부르죠.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눈으로도 안 보여서 조종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난류입니다.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난류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난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지만 추락할 위험은 거의 없거든요. 비행기는 엄청난 강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위아래로 수미터씩 휘어져도 부러지지 않을 정도죠. 실제로 비행기 날개는 정상 하중의 1.5배 이상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난류를 만나도 불편하긴 해도 위험하지는 않는 겁니다. 물론 안전벨트는 꼭 매야 하지만요. 천장에 머리를 부딪힐 수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비행기 자체가 부서지거나 추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비행기 구조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동체는 알루미늄 합금이나 탄소 복합재로 만들어지는데 가벼우면서도 튼튼해야 하거든요. 무게가 늘어나면 연료 소비가 많아지니까 최대한 가볍게 만들되 안전성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날개 안에는 연료 탱크가 들어있고 동체 아래쪽에도 화물칸과 함께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자체 무게의 절반 가까이를 연료로 싣고 다니거든요. 장거리 비행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 무거운 연료를 싣고도 하늘을 나는 게 사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엔진은 보통 날개 아래 매달려 있습니다. 무게 중심을 낮춰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또 엔진에서 불이 나거나 폭발해도 동체와 거리가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엔진 화재는 가끔 일어나는데 자동 소화 시스템이 작동하고 나머지 엔진으로 비행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죠. 비행기는 이런 식으로 다중 안전장치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가 고장나면 백업이 작동하고 백업도 고장나면 또 다른 백업이 있는 식이죠. 착륙장치, 그러니까 바퀴도 중요합니다. 이륙할 때는 수백 톤의 무게를 싣고 달리고 착륙할 때는 그 무게를 충격 없이 받아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바퀴 하나하나가 엄청난 강도로 만들어집니다. 타이어에는 질소를 채우는데 일반 공기보다 온도 변화에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고 착륙할 때는 마찰열로 타이어가 뜨거워지거든요. 이런 극한 상황을 견뎌야 하는 겁니다. 조종실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요즘 비행기는 거의 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씁니다. 조종관을 움직이면 기계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전기 신호로 전달되는 거죠. 컴퓨터가 조종사의 입력을 받아서 최적의 방식으로 비행 제어 장치를 움직입니다. 조종사가 무리한 조작을 하려고 해도 컴퓨터가 제한을 걸어서 비행 영역을 벗어나지 않게 하고요. 이게 인공지능까지는 아니지만 자동화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상 컴퓨터가 조종사의 실수를 방지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자동 조종 장치는 이륙과 착륙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행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경로를 입력하면 알아서 따라가고 고도와 속도를 유지하고 심지어 난류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우회하기도 하죠. 그래서 조종사는 비행 중 대부분의 시간을 감시자 역할을 합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개입하는 거죠. 물론 이 착륙은 여전히 조종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구간이니까요. 비행 경로도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도 도로가 있거든요. 항공노호라고 부르는데 정해진 고도와 경로를 따라 날아가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수천 대의 비행기가 하늘에서 뒤엉켜서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항공교통 관제사들이 24시간 레이더로 모든 비행기를 추적하면서 간격을 유지하게 합니다. 비행기끼리 너무 가까워지면 경로를 바꾸라고 지시하고 공항 주변에서는 착륙 순서를 조율하죠. 하늘은 텅 비어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교통체계로 빼곡하게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비행기 사고는 굉장히 드뭅니다. 통계적으로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하거든요. 수백만 번 비행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나는 수준이죠. 그것도 대부분 기계 고장이 아니라 인간의 실수나 악천후 때문입니다. 비행기 자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품에 백업이 있고 백업에 백업도 있죠. 한두 개가 고장나도 비행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항공공학의 기본 철학입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설계죠. 결국 답은 이거예요. 비행기는 떠 있는 게 아니라 버티는 법을 아는 속도로 날아가는 겁니다. 물리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했기 때문이죠. 양력과 중력, 추진력과 항력의 균형을 정교하게 맞추고 수십 년간 축적된 공학 기술로 안전성을 극대화한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희생이 있었지만 덕분에 우리는 지금 안전하게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거죠.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하늘을 난 게 1903년입니다. 그로부터 1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대륙을 넘고 바다를 건너며 지구 반대편까지 몇 시간 만에 도착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력을 이긴 게 아니라 이해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늘을 정복한 거죠. 우리가 하늘을 믿는 게 아니라 수학과 실험과 설계를 믿는 겁니다. 다음에 비행기를 탈 때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 모든 원리를 떠올려 보세요. 200톤짜리 쇳덩이가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그게 단순한 운이 아니라 인류의 집단지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걸 새삼 느껴질 겁니다.